첫 번째 질문은 이 텍스트에 나오는 인물들로 화씨 가문의 가계도를 그려보는 활동이자 질문입니다. 가계도를 그려보면 인물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소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미리 가계도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이것이 화씨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이 가문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이 바로 화욱이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봉건 유교 사회에서 가부장이 가진 권력과 권한은 매우 막강했다고 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 가문 내에서 행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죠, 누나. 그런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남동생 화욱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화욱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심씨,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정씨, 요씨입니다. 심씨가 정실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씨와 요씨는 첩, 소실 부인입니다. 심씨가 낳은 맏아들, 화춘이죠. 그리고 정씨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차자, 화진, 그리고 요씨가 낳은 막내딸, 계녀가 화빙선입니다. 여기서 화춘은 정실 부인의 맏아들, 즉 적장자예요. 가부장제에서 적장자는 가부장의 권력을 이어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화춘에게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바로 임씨고, 이 텍스트에는 임소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씨가 일찍 죽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막내딸 화빙선은 정씨의 손에서 자라는 설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춘의 입장에서 아버지 화욱의 꾸짖음 중에 어떠한 말이 큰 상처로 남았을까요? 본문을 보면 화욱이 화춘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 장면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화욱이 큰아들 화춘, 둘째 아들 화진, 그리고 성부인의 아들 성준과 함께 상춘정에서 논일면서 세 사람에게 칠언절구 한시를 지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욱이 화춘이 쓴 작품을 보고 못마땅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화춘이 아버지의 말 중에 특히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는지는 이 화욱이 한 말과, 그리고 화춘이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 심씨에게 그날 밤 한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좀 추론할 수가 있어요. 화욱이 한 말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화춘에게 너 이제 앞으로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 일체의 모든 행위를 너의 동생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씨 종사, 화씨 가문의 뒤를 잇는 일을 너의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화춘이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가서 오늘 대인께서, 즉 아버지께서 지나치게 노여하시면서 화씨 종사가 너의 손에서 망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죠. 화춘의 입장에서 큰 상처로 남았을 아버지의 말을 정리해보면 전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즉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종사를 이어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적장자 화춘에게는 자신의 어떤 적장자로서의 권위나 자질, 그리고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일체 행실, 즉 동정일체를 동생, 즉 화진에게 배워라, 이 말도 화춘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아니 지금도 부모님이 동생 하는 거 보고 배워라 이러면 당연히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형과 아우의 질서가 더 확고했을 테니까 형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들은 적장자 그리고 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매우 치욕스러운 말이고, 이 말들은 가부장이 화춘의 권위, 즉 적장자로서의 권위, 형의 권위나 자질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화춘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서 2번 질문만 생각하면 화춘이 불쌍하고 좀 아버지가 심하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 화춘은 결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이 3번 질문인데요. 화춘의 인물됨을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인물들의 평가를 근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인물 중에 아버지의 평가로 화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놀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거를 통해서 화춘은 음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화춘의 마음과 행실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즉 아버지의 평가를 봤을 때 화춘은 음란하고 예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마음과 행실이 결코 좋지 않은, not good,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춘을 가까운 거리에서 봐왔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화춘의 아내 임소저겠죠. 우리는 임소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화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소저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군자께서는, 여기서 군자는 남편 화춘이겠죠. 당신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해서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것인데도 근래 말씀을 들어보면 간혹 윤상에서 어긋난다. 윤상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인데 그 도리에 어긋나게 말을 하고 마음 씀씀이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첩이 생각하기에 군자, 즉 당신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실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을 봤을 때도 화춘 행실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임수조의 평가도 아버지 화옥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윤상에 어긋나게 말을 한다, 화춘이. 그리고 마음과 행실이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평가를 보더라도 화춘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화춘의 행동거지가 패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다.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술자의 평가를 근거로 생각하더라도 화춘은 행동거지가 패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화춘이라는 사람은 뭐 말과 행동이 그냥 엉망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본인의 약점을 스스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화춘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자가, 즉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논다. 이 멋대로 놀고 있다는 이 말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죠. 그리고 화춘은 화진, 자기 동생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되묻고 있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모순을 봤을 때 화추는 자존심이 강하고 시기심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화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화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멋대로 논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걸 봤을 때 화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절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동생의 뛰어난 점을 알면서도 동생과 비교당하기는 싫어하는 부분에서 자존심도 있고 시기심도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화춘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소설에서 화춘은 화씨 가문의 적장자이지만 가문을 이어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용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용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라는 의미로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정리해 보면 화춘이라는 인물은 화씨 가문의 적장자로서 가문을 이어나가기에는 부족하고 용렬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유교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논어에서 지향해야 할 인물 유형으로 군자를 제시하고 있고, 그 반대의 인물 유형으로 소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화추는 소인에 가까운 인물이죠. 멋대로 놀고 말과 행동이 엉망이니까요. 하지만 화진은 군자에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4번 질문부터는 화춘의 어머니인 심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까 해요.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창성가미록은 심시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심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4번 질문을 보면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아들 화춘을 옹호하는 심씨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소설의 배경은 명나라,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을 명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조선 후기를 살았던 작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의 배경은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리고 조선 사회를 이끌어간 어, 제도 중에 매우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예요. 심씨의 행동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씨가 어떠한 사회를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인물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행동이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소설에서 심씨는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의 질서가 공고히 유지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화욱이라는 가부장의 정실 부인이에요. 우리 먼저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라는 사회적 배경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부다처제는 남편이 한 명이고 아내가 여러 명인 그런 제도이죠. 이런 제도에서는 아내들끼리 서로 싸우고 반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느냐, 혹은 누가 남편의 재산을, 가장의 재산을 차지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가장의 권력과 재산을 아내들의 자식이 이어받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도 서로 싸우고 반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하면 그 가정은 위태롭겠죠. 그래서 조선 사회는 나름대로의 갈등 완화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권력을 서열화하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서열화했냐면 아내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정실 부인과 한 명의 정실 부인과 나머지 부인들은 소실 부인으로 첩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도록 적장자, 즉 정실 부인의 맏아들에게 그 가문의 재산과 제사를 상속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심 씨의 처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씨는 이 가문에서 정실 부인이고 적장자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문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하지만 심 씨에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 화춘이 용렬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가부장 화옥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정실로서의 심 씨의 지위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교재의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서 읽으면 우리는 심 씨가 느꼈을 위기감에 더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옥은 생전에 심 씨보다 정부인, 즉 화진의 어머니죠. 정부인이 더 정숙하고 덕망있다고 여기고 정부인을 더 정중하게 대우했어요. 그리고 화옥은 죽으면서 가권, 즉 가부장의 권한을 부인인 심 씨에게 맡기지 않고 누이인 성부인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들 화춘을 옹호하는 심 씨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실부인 어머니로서 적장자인 아들이 가부장의 지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아들을 옹호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 씨가 아들 화춘을 옹호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방법을 취했죠? 바로 소실의 자식들, 화진과 화빙선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방법이었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시녀들까지 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실 부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이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 씨가 성부인이 집안을 잠시 떠난 뒤에야 비로소
소실의 자녀와 종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심씨는 성부인이 집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인이 나가자마자 이렇게 행동했겠죠. 자, 그 이유는 성부인이 집안에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성부인이 나갔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만큼 심씨에게 성부인은 어려운 존재죠. 왜 어렵냐? 그거는 심씨에게 성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성부인은 심씨에게 남편, 가부장의 누나죠. 성부인은 남편의 누나다. 쉽게 얘기하면 시댁 사람이죠. 시댁 식구는 좀 어렵겠죠. 며느리 입장에서. 그리고 또한 이 성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가부장으로서의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부인은 가부장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심씨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한마디로 심씨에게 성부인이란 남편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인이 나간 후에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심씨가 아주 악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심씨가 정말 악한 인물이었다면 남편도 죽었으니 그의 누나인 성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성부인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성부인이 집안을 잠시 떠난 후에야 심씨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죠. 화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 화욱이 동생 앞에서 화춘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 때 화춘이 정말 나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에게 대들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날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속상한 심정을 토로하죠. 그러니까 화춘이나 심씨나 지켜야 할 선은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당시에 가부장의 권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창성가미록의 일부에 대해 5가지 질문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명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조선 사람이 쓴 소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소설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먼저 이해해야 할 거예요. 사회를 떠나 개인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조선 후기에는 적장자 중심의 상속제도가 매우 공고해졌기 때문에 적장자의 용렬함은 가문의 위기이자 특히 정실부인의 위기였을 거예요. 이 가문의 정실부인 심씨는 용렬한 적장자 화춘의 어머니인데 각권이 자신의 아들 화춘이 아닌 소실의 아들인 화진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실부인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 화춘을 옹호하고 소실의 자식인 화진과 화빙선을 비이성적으로 탄압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소설에서 화추는 용렬하고 심씨는 소실인 정씨에 비해 현숙하지 않게 그려지고 있더라도 둘 다 지켜야 할 선은 결코 넘고 있지 않아요. 그 선은 바로 가부장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가부장 화욱이 동생들 앞에서 화춘을 꾸짖어도 화춘은 대꾸 한번 하지 않는다는 점, 화욱으로부터 각권을 이어받은 성부인이 집안을 비웠을 때야 비로소 심씨가 소실의 자식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이 조선 후기에 얼마나 강력한 선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